공개 비판장 한가운데 최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는 모든 걸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함경북도 깊은 산자락. 탕가루가 하늘에 떠다니는 마을이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고 갱도 입구에서는 새벽마다 남자들이 줄을 서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줄 맨 앞에 늘 같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굴진 반장 최도연. 나이는 55. 한쪽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걸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갱도 사고 후유증이었어요. 그래도 도연은 절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낡은 안전모를 쓰고 허리춤에 당원증을 달고 매일 아침 그렇게 땅속으로 내려갔어요. 도연의 집은 마을 북쪽 끝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고무대야가 하나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장년. 가을에 엮어둔 옥수수 다발이 몇 개 남아 걸려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그 집에는 온기가 있었어요. 딸 최지은이 때문이었거든요. 23세 지은이는 마을 위생소에서 간호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도연의 손에서 자란 아이였죠. 지은이의 목에는 늘 가느다란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거든요. 지은이는 그걸 한 번도 풀지 않았어요. 자면서도 일하면서도. 저녁이 되면 부녀는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도연의 손은 늘 까맸어요. 아무리 씻어도 탕가루가 송금 사이에 박혀 있었거든요. 지은이는 그 손을 보면서 자랐어요. 밥을 퍼주고 국을 끓이고 아버지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도연은 밥을 먹기 전에 늘 잠깐 밥그릇을 내려다봤어요. 딱히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몇 초가 도연만의 방식이었어요. 아마도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였을 거예요. 말은 없었지만. 부녀가 많은 말을 나누는 편은 아니었어요. 도연이 워낙 과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밥상 앞에선 가끔 말이 오갔어요. 오늘 환자 많았어? 도연이 물으면 얘 아버지는요? 지은이가 대답하는 시기였습니다. 짧고 건조했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서로를 확인하는 무게가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두 사람한테는 마을 식당 책임자인 강명순이 있었어요. 올해로 60이 되었어요. 그 식당을 맡은 지 15년째였어요. 강명수는 도연과는 오래된 사이였어요.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말수가 적고 퉁명스러웠지만 도연 부녀가 힘들 때마다 슬그머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도 강명수는 말없이 밥을 날라다 줬어요.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게 강명순의 방식이었던 거죠. 도연은 당원이었어요. 성실하게 규정대로 불평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탄광에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갱도 안으로 들어갔고 작업 지시가 내려오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지은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사람. 묵묵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을에 그 집에 그 밥상에 균열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보이부 지도원 박광철이 위생소에 나타난 건 평범한 오후였어요. 기록 수첩을 옆구리에 끼고 인민복 단추를 끝까지 채운 채로 박광철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수첩에 적어 넣는 사람. 그가 어딘가에 들어서면 그 방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날 위생소에는 군 간부 하나가 와 있었어요. 허리춤에 공문서를 들고 지은이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약품 재고를 자기 쪽으로 돌려달라는 거였어요. 마을 주민 배급분을요.
지은이는 잠깐 그 서리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낮고 또렷하게. 그 자리에 박광철이 있었어요.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연필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지은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아버지가 교대를 마치고 갱도 밖으로 나왔을 때 강명순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강명순은 말을 빙빙 돌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은이 혁명화 대상으로 올라갔어. 강명순이 말했어요. 아버지의 발이 멈췄어요. 안전모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탕가루가 묻은 손이 안전모챙을 꽉 쥐고 있었죠. 강명수는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무거웠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차려놓은 밥상이 식어가는 동안 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탄광 마을의 하늘은 늘 뿌연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낮게 내려앉아 있었죠. 지은이는 문틈으로 아버지의 등을 봤어요. 뭔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저 등이 무얼 짊어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있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생각.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걸 아버지는 그날 밤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탄광 사고는 그로부터 사흘 뒤에 났어요. 갱도 12구역 굴진 작업 중에 소규모 붕괴가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장비 일부가 매몰된 정도였죠. 원인은 집안 노후화였어요. 누구나 알고 있었고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저녁 작업 일지를 고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탕가루가 박힌 손가락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관리 소홀 반장 최도연의 확인 누락. 그렇게 적었거든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아침 점검을 마쳤으니까요. 그래도 썼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아버지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지은이가 눈을 뜨기 전에요. 밥상은 차려두고 나왔어요. 된장국이 식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두고 문을 닫으면서 아버지는 한번 돌아봤더라고요. 그 집을, 그 마당을, 처마 및 옥수수 다발을. 오래 조용히. 아버지가 먼저 찾아간 건 박광철이었어요. 보이부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박광철은 수첩을 펴고 앉아 있었죠. 아버지는 말했어요. 이번 사고는 내 책임이오. 내가 점검을 소홀히 했소. 박광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잠시 아버지를 훑어보더니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 침묵이 승낙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낮게 깔린 날이었어요. 다리가 약간 더 심하게 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선택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냐고요? 아니에요. 망설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머릿속엔 딱 한 장면만 있었어요. 공개비 판장에 끌려 나온 지은이의 얼굴.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제 공개비 판장이 열릴 거예요. 아버지가 죄인으로 마을 앞에 서는 날이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과연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공개비 판장은 마을 한가운데 공터에서 열렸어요.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바람도 없고 햇볕도 없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불려 나온 거였죠.
아버지는 공터 앞에 혼자 섰어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안전모는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더라고요. 늘 안전모를 쓰고 다니던 사람이 맨머리로 서 있으니까요. 박광철이 죄목을 읽어 내려갔어요. 관리 소홀 작업 규정 위반, 사회주의 생산 질서 훼손. 고개를 숙인 채 들었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반박하지 않았고 눈을 들지도 않았어요. 군중 속에 지은이가 있었어요. 강명순이 지은이의 팔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저등이 왜 저렇게 작아 보이는지 눈물이 나려는 걸 억누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비판이 끝났어요. 박광철이 처분을 선고했어요. 당적 박탈 강제 노역 배치.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누구 하나 아버지를 두둔하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공터를 가득 채웠어요. 그로부터 잠시 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아버지 쪽으로 걸어가려 했어요. 강명순이 팔을 잡았어요. 지금은 안 돼. 강명순이 낮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발을 멈췄어요. 아버지의 등이 멀어지는 걸 그냥 서서 봤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강제 노역지로 떠났어요. 지은이는 오지 농장으로 추방 처분을 받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둘 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헤어지던 날 아침 아버지가 지은이에게 건넨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추방 전날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가 지은이를 불렀어요. 마당으로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더 말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안전모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탄가루가 켜켜이 앉은 낡고 찌그러진 그것을요. 아무 말 없이 지은이 손에 쥐어줬어요. 지은이는 받아들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눈을 봤거든요. 아버지의 눈은 젖어 있지 않았어요. 다만 뭔가를 꾹 눌러 담은 눈이었죠. 평생 갱도 안에서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잘 가거라.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지은이가 배정된 곳은 양강도 어딘가의 오지 협동농장이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산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마을도 아니었어요. 그냥 산 중턱에 비닐하우스 몇 동이 서 있는 곳이었죠. 농장 생활은 혹독했어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밭을 갈고 수확하고 짐을 날랐어요. 손이 갈라지고 등이 굽어갔거든요. 밥은 하루에 2번 옥수수 죽이었어요. 국물이 묽어서 바닥이 비쳐 보일 정도였죠. 지은이는 그 죽을 먹으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강제 노역지에서 아버지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하고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강명순을 통해 소식이 한 번 왔습니다. 아버지가 노역지에서 다리를 다쳤다는 거였어요. 원래 저는 쪽 다리였는데 더 나빠졌다고요.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밭고랑 사이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너무 지쳐 있어서요. 그 침묵 속에서 지은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네 꿈을 지켜주려고 저 고통을 떠안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썩으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이 지은이의 등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무서운 길로 이어질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국경을 넘기로 마음먹기까지 아직 더 깊은 고통이 남아 있었거든요. 소식이 온 건 겨울 초입이었어요. 강명순이 농장까지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그 먼 길을 혼자서요. 강명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은이는 알았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온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노역지에서 쓰러졌어요. 다리가 더 나빠진 데다 혹한 속 강제 작업이 이어지면서 몸이 버티질 못한 거였죠. 마을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강명순 집 작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숨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을 뜨지 못했거든요. 지은이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늘 까맣던 그 손이. 그날은 핏기가 없었죠. 지은이는 손을 꼭 쥐었어요. 체온을 전해주려는 듯이요. 아버지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말도 없었고 눈빛도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지은이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몸이 반응을 못했어요. 강명순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있어줬어요. 그 침묵이 길었어요. 방 안에 등잔 하나가 타고 있었고 바람 소리만 창 밖에서 울었죠. 한참 뒤에 지은이는 아버지 손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굳어 있었지만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편안해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 방에는 아버지의 안전모가 있었어요. 강명순이 챙겨뒀던 거였죠. 지은이는 그걸 품에 안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지은이의 마음속에 하나가 굳어졌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아버지가 네 목숨값으로 살려낸 삶을 이 땅에서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것. 지은이는 국경을 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강명순이 떠나기 전날 밤에 찾아왔어요.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내밀었어요. 안에는 옥수수 떡 몇 개와 낡은 천 조각에 쌓인 돈이 조금 있었어요. 멀리 가거라. 강명순이 말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강명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가 어디로 가려는지를요. 지은이가 집을 나선 건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어요. 짐은 작았어요. 어머니 유품 목걸이, 강명순이 준 보따리, 그리고 아버지의 안전모. 그것뿐이었거든요. 문을 나서면서 지은이는 한번 돌아봤어요. 도연이 평생 살던 그 단층 집을요. 처마 밑에 옥수수 다발은 이미 다 떨어지고 없었어요. 마당에 고무대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게 인사였어요. 국경까지 가는 길은 험했어요. 사람을 피해 산길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발이 부르텄고 무릎이 떨렸어요.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지은이는 아버지 안전모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강을 건넌 건 새벽 어스름이었어요. 물이 차가웠어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였죠. 지은이는 이를 악물고 건넜어요. 아버지 안전모만큼은 물에 닿지 않게 머리 위로 들어올리면서요. 강을 건너고 나서 지은이는 뒤를 한번 봤어요. 건너온 쪽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참을 그쪽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있는 쪽이었으니까요. 이제 지은이가 도착한 곳은 낯선 땅이었어요. 말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공기도 달랐죠. 그 낯선 곳에서 아버지의 안전모를 품에 안고 지은이는 첫 발을 내디뎠어요. 과연 그 땅에서 지은이를 기다리고 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젖은 옷 그대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은 감각이 없었고 손은 얼어붙은 듯 저렸어요. 가슴에는 낡은 탄광 안전모를 꼭 끌어안고 있었죠. 며칠을 숨어 다녔어요.
낮에는 폐가나 옥수수 창고에 몸을 숨기고 밤이 되면 다시 움직였습니다. 브로커를 만난 건 국경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말은 거칠었고 눈빛은 계산적이었죠. 돈을 먼저 달라고 했어요. 강명순이 건네준 보따리 속 돈을 내밀 때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몇 번 갈아타고 트럭 짐칸에 숨어 국도를 달렸습니다. 숨소리도 크게 못 냈어요. 누군가 문을 열까 봐요. 한 번은 단속을 피하려고 논두렁에 엎드려 몇 시간을 버틴 적도 있었어요. 그때 흙냄새 속에서 아버지 손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며칠 뒤 마침내 제3국의 낡은 숙소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그 후로도 절차는 길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조사, 자신이 누구인지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이 처음 보였을 때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방을 열어 안전모를 한번 만져봤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그 말은 속으로만 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건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어요. 국정원에서 조사도 받고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마친 후에 서울 근처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그리고 낡은 장판. 처음엔 그 공간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짐을 풀던 날이었어요. 가방 맨 아래에 아버지 안전모가 있었죠.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뒀어요. 탕가루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손으로 쓸어봤는데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아버지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아서요. 지은이는 지금 서울에 작은 식당에서 일해요. 주방 보조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홀을 혼자 볼 수 있을 만큼 됐죠.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밥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밥그릇을 남기고 나가면 지은이는 잠깐 그 자리에서 멈춰요. 치우면서 손이 느려지죠. 옥수수 죽 한 그릇이 귀하던 때가 생각나거든요. 아버지가 밥그릇을 내려다보던 그 몇 초가 떠오르고요. 퇴근하고 원룸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안전모를 봐요. 말을 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봐요.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끝내 변명하지 않았어요. 공개비 판장에서도 노역지에서도 지은이가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사랑인지 지은이는 이제야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요. 어머니 유품 목걸이는 지금도 목에 걸려 있어요. 아버지 안전모는 탁자 위에 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지은이 곁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드렸기를 바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